이게 확실한 겁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관아에서 나왔다! 문 열어라! 들킨 건 상관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에 전해지는 야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에 전해지는 야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같은 얼굴을 하고도 전혀 다른 운명을 사는 이들이 있다지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조선 후기 전라도 어느 고을. 봄비가 그친 날 아침, 마을 어귀에 두 대의 혼례 가마가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는 붉은 비단으로 화려하게 꾸민 가마. 사또 집안에서 났을 법한 금빛 술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다른 하나는 소박한 나무 가마. 들꽃 몇 송이가 겨우 꽂혀 있었습니다. 언니, 먼저 가시게. 나무 가마 안에서 동생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9살, 복숭아꽃 같은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붉은 가마 안, 언니 초란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가마꾼, 빨리 출발하지 못해. 해가 중천에 뜨겠다. 가마꾼들이 황급히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단 휘장 사이로 언니의 얼굴이 잠깐 보였는데 그 입가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갈림길. 두 가마가 나란히 섰을 때 바람이 휘장을 살짝 들춰냈습니다. 동생 연화는 가마 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초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연지를 다시 바르고 있었지요. 저 두 아가씨 쌍둥이라더니 정말 똑같이 생겼네 그려. 근디 혼처가 바뀌었다지 않소. 원래는 동생 연화가 부잣집으로 가기로 했었는디. 갑자기 언니가 가게 됐다는디. 쯔쯔, 그 집안 어른들도 참. 속 사정이 복잡했나보. 바로 보름 전까지만 해도 부잣집 혼처는 동생 연화의 것이었습니다. 이씨 부자 집안. 이 고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로 곡간이 3년 먹을 식량으로 가득하고 종이 15명이나 되는 대갓집이었지요. 그 집 외아들 도윤과의 혼담이 먼저 연화에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혼례보름을 앞두고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동생 대신 언니가 붉은 가마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동생 연화는 몰락한 양반가의 가난한 총각 서진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난한 집으로 가겠습니다. 등불 아래 동생 연화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지요. 이미 중매가 다 끝난 일이거늘.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언니가 그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십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언니 말로는 그 집 시어머니가 무섭기로 소문났다 하옵니다. 언니는 그런 시집을 견딜 수 있다 하시나 저는 그만한 담력이 없사옵니다. 방문 밖. 언니 초란이 벽에 기대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입가에 느린 미소가 번졌지요. 제법이구나, 동생아. 내가 시킨 대로 잘도 말하는구나. 두 가마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붉은 가마는 동쪽, 큰 기와집이 늘어선 부촌으로. 나무 가마는 서쪽,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로. 마을 우물가, 혼례 다음 날. 저 박 서방네 딸들 말이요.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큰딸은 이씨 부잣집 가고 작은 딸은 서생원 아들한테 갔다지. 그 서생원이 누군디? 몰락 양반이라던디? 맞소. 10년 전만 해도 제법 살았다는디. 지금은 초가 삼간에서 보리밥 먹고 산다오. 아들놈이 글은 읽는다는디. 과거 볼 돈도 없다더만. 애구머니, 그럼 그 예쁜 연화가 고생길로 들어선 거네 그려. 반대로 큰딸 초란이는 복타고 났구만. 이씨 부잣집이라니.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매. 근디 이상한 게 말이여. 원래는 연화가 부잣집 가기로 됐었는디. 예, 그게 무슨. 쉿, 조용히들 하시게. 박첨지가 들으면 어쩌려고. 가마가 흔들리는 동안 연화는 품 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헝겊으로 싼 그 안에는 은비녀 하나와 바늘 한 쌈, 그리고 말린 약초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로구나. 연화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언니는 내가 양보한 줄 알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언니가 나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연화야. 언니 초란이 한밤중에 동생 방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속삭였지요. 언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내 혼처 말이다. 초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였지요. 이씨 부잣집.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예. 내가 알아보니 말이다. 그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3명이나 내쫓았다더구나. 하나는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너는 착하고 순해서. 그런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버티지 못할 거야. 언니는 강하니까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촛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언니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서 고생하는 꼴을 어찌 보겠니? 차라리 언니가 대신 가마에 오를게. 너는 가난해도 따뜻한 집으로 가렴. 언니, 서생원 아들 서진이라고 했지? 사람은 착하다던데. 가난해도 정이 있으면 살 수 있어. 응. 동생 연화는 언니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언니가 나간 뒤 연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니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언니는 그냥 부잣집에 가고 싶은 거야. 하지만 연화는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언니는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착했습니다.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연화가 내려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작은 초가집. 지붕에 이끼가 끼었고 담장은 무너질 듯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높아.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세댁. 그 옆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2 서진. 키가 크고 어깨는 넓었지만 옷은 남루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지요. 저기. 서진이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들고 찬송이가 연화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가마가 거대한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10사람이 나란히 들어가도 될 만큼 컸고 기와장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절을 했습니다. 세댁마님, 들어오십시오. 가마 문이 열리고 초란이 내려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만족감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이 집이 내 것이 되는구나. 초란이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안채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얼굴은 차갑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냉랭한 목소리. 미소는 입가에만 걸쳤을 뿐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초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같은 얼굴을 가진 두 자매. 하나는 가난한 초가집 대문을 들어섰고 하나는 화려한 기와집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지요. 진짜 복은 어느 문 안에 있는지, 그리고 진짜 지옥은 어느 문 안에 숨어 있는지를. 혼처를 바꾼 건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계산이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쌍둥이 자매의 혼처가 바뀌었느냐고. 혹자는 말합니다. 언니의 희생이었다고. 혹자는 말합니다. 동생이 겁을 먹었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씨 부잣집에서 혼담을 보내왔다고? 아버지 박첨지가 중매쟁이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이씨 대감께서 따님의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얼굴이 곱고 성품이 온화하며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다고. 허허, 이런 경사가. 그런데 어느 딸을 말하는 게요. 둘째 따님 연화 아가씨라 하셨습니다. 연화를? 중매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가을 연화 아가씨께서 장터에서 넘어진 노파를 부축해 드렸다지요. 그 노파가 바로 이씨 대감의 먼 친척이었답니다. 그때부터 눈여겨보셨다나. 아, 그랬지. 박첨지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 연화가 착하긴 착하지. 좋소, 혼담을 받겠소.
방문 밖에서 이 이야기를 엿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니 초란이었습니다. 연화가 이씨 부잣집으로. 초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연화야? 나는 왜 안 돼? 초란은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연화와 똑같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똑같아. 나이는 내가 위야. 그런데 왜 연화만 복을 받는 거야? 그날 밤, 초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혼담을 거절할 수는 없어. 아버지가 이미 승낙하셨으니까. 그럼, 신부를 바꾸면 돼. 어차피 쌍둥이니까 얼굴은 똑같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지. 초란이 장바구니를 들고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초란의 시선이 한 구석에 멈췄습니다. 주막 앞 한 사내가 술상을 받으며 사람들과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 들었소. 남쪽 마을의 과부가 제가 했는디. 알고 보니 전 남편을 독살했다더구만. 헐, 그게 사실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소만 소문은 바다하오이다. 초란이 그 사내를 유심히 봤습니다. 저 사람이로구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초란이 쓰개 치마를 쓰고 조심스럽게 주막 위로 갔습니다. 아까 그 사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시오? 초란이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은자 몇 냥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사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소문 하나만 퍼뜨려 주십시오. 소문. 초란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이씨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갈 박씨 집안딸. 그 딸에 대한 소문을. 들었소. 박첨진의 둘째 딸 말이오. 연화, 무슨 일인디? 그 아이가 밤마다 몰래 절에 다닌다더만. 절에, 왜? 글쎄, 무당 어미한테서 태어난 아이라 귀신을 보는 눈이 있다나. 에고머니, 그런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면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카더라였지요. 이씨 부잣집에도 그 소문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 저 혼담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시어머니 이씨 부인이 남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박씨 집안 둘째 딸에 대한 소문이. 소문, 그까지 소문이 뭐가 중요하오? 하오나 집안 체면이.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큰어머니 남편의 누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우님, 부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소문이 있는 딸을 며느리로 들이면 그럼 어쩌자는 말이오? 큰어머니가 부채를 들어 입을 가렸습니다. 박씨 집안의 딸이 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쌍둥이라던데. 그게 무슨 말이오? 첫째 딸로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얼굴은 똑같다던데. 이씨 집안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혼담을 첫째 따님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뭐라고요? 아버지 박첨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미 연화로 정한 일을 저희 대감마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사옵니다. 장녀가 먼저 시집가는 것이 예법에 맞다고. 아니, 갑자기. 그때 초란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겠사옵니다. 초란아. 연화는 아직 어립니다. 저는 언니로서 먼저 시집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사옵니다. 초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연기였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혼담이 바뀐 뒤 초란이 동생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연화야. 언니, 미안하다. 내 혼처를 빼앗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연화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슬펐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초란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씨 부잣집. 그 집 시어머니가 무섭기로 소문났더구나. 며느리를 3명이나 내쫓았다고. 너는 착하고 순해서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버티지 못할 거야. 하지만 언니는 강하니까. 그래서 언니가 대신 가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서생원 아들한테 가거라.
가난해도 따뜻한 집이라던데.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초란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초란의 얼굴에서 눈물이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화야, 미안하지만 부잣집은 내가 가야 해. 연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과 소문이 갑자기 퍼진 것. 이씨 집안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 그리고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는 척하는 것.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차피 언니가 원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 연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부디 그 집에서 행복하세요. 진심이에요. 초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금비녀, 은자 몇 냥, 그리고 주막 브로커와 주고받은 종이, 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됐어. 초라는 거울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이씨 부잣집은 내 거야. 큰 집, 하인들, 비단 옷, 금은 보화. 연화는 가난한 집에서 고생이나 하겠지. 그 순간 초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연화만 칭찬받아? 왜 연화만 착하다고 해? 얼굴은 똑같은데 나는 왜 항상 뒤에 있어야 해? 이번만큼은 내가 이겼어. 혼처를 바꾼 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짜인 계산이었습니다. 소문을 만들고 눈물로 포장하고 동생의 선함을 무기로 삼았던. 그러나 초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그 화려한 기와집이 얼마나 차가운 지옥인지를. 초가집은 가난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동생은 그곳에서 진짜 복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동생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낡은 석가래 사이로 새벽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달구는 소리에 연화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우물 하나, 텃밭 한 떼기, 장독대 서너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새댁, 벌써 일어났구려? 시어머니는 허리를 펴며 웃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서 씻고 와서 밥이나 먹게. 보리밥이지만.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연화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새댁이 웬일로? 앞으로 제가 할 일인걸요.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연화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습니다. 이미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저 새댁이 서생원댁 며느리지?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화는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마을로 시집온 연화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의도 바르네. 근데 얼굴이 참 곱구만. 쌍둥이라며? 언니가 이씨 부잣집으로 갔다지. 연화는 잠시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새댁은 왜 이런 가난한 집으로?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됐네들. 남의 집 사정 캐묻지 말고. 새댁, 물 길러 왔구만. 네, 할머니. 어디, 내가 도와주지. 이 동네 우물이 깊어서 처음 오는 사람은 힘들어. 진지 드십시오. 연화가 밥상을 내왔습니다. 보리밥, 된장찌개, 무김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서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전부라서. 서진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보리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새댁. 어머니, 제가 장 좀 보고 올게요. 장을, 돈이 별로 없는디.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연화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생선 파는 아저씨, 나물 파는 할머니, 떡 장사 아주머니.
연화는 천천히 구경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세댁, 여기 생선 싸. 한번 보고 가. 아니, 저는. 그때 연화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삿나무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 나물 얼마예요? 아, 이거 한 움큼에 다푼이요. 그럼 두 움큼 주세요. 어이고, 고맙구만. 연화가 돈을 주고 나물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댁, 고맙소. 오늘 아침부터 아무도 안 사가서 점심도 못 먹을 뻔했소. 아니에요. 나물이 싱싱해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떡 장사 아주머니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야, 세댁. 잠깐만. 네. 이거 하나 가져가. 서비스야. 아주머니가 송편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 이건 제가 돈을 내야. 아니야, 그냥 가져가. 착한 사람 보면 마음이 좋아져서 그래. 연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장에서 나물을 샀어요. 무쳐 드릴게요. 연화가 부엌에서 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세댁 손이 참 야무지구만. 어디서 배웠어?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네, 어미가 좋은 분이셨나 보네. 네. 연화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연화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가 홀로 두 딸을 키웠지요. 어머니, 저 여쭤봐도 될까요? 뭔디? 어머니 허리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약은 못 드세요? 약, 허허, 약을 먹을 돈이 어디 있나.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연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초. 산에 가면 허리에 좋은 약초가 있을 텐데. 연화가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풀을 뜯었습니다. 당귀, 천궁, 우슬. 이것들을 다려서 드리면. 세댁, 거기서 뭐 하시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아, 저 약초를 좀. 약초, 혹시 아픈 데라도 있소? 아니요, 시어머님 허리가 안 좋으셔서. 아, 서생원댁 어르신, 그 양반 허리가 10년째 아프시지. 근디 약초로 나을라나? 한번 해보려고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효심도 지극하네. 우리 마누라한테도 좀 배워야 하는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연화가 약탕기에 달인 약을 내왔습니다. 이게 뭔디? 약초 달인 거예요. 허리에 좋대요.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네. 조금만 참으세요. 며칠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그날부터 연화는 매일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 때, 이상하네. 시어머니가 허리를 폈다 했습니다. 뭐가요, 어머니? 허리가 안 아파. 정말요? 어이고, 세댁, 고맙구만, 고마워. 시어머니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 서진이 등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다가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소. 과거 공부 열심히 하세요. 미안하오.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서.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은 따뜻해요. 돈은 없어도 사람은 따뜻해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서진이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 얼굴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요. 네.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서 연화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초가집은 가난했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낡았으며 밥은 보리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시어머니가 있었고 성실한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씩 쌓여가는 이웃들의 정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곳에서 복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아직 싹이 트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피어날 씨앗을. 하지만 같은 시각 화려한 기와집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화려했지만
안방은 감옥이었다. 그리고 언니는 그곳에서 진짜 지옥을 맛보기 시작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언니 초라는 기와집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금빛 기와장, 넓은 마당, 줄지어 선 하인들.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초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게 내 거야.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댁, 이리 오시구려. 시어머니 이씨 부인이 안채에서 초란을 불렀습니다. 초란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불러주셨사옵니까? 앉으시게. 시어머니는 초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검사하듯. 얼굴은 제법이구만. 근디 몸은 약해 보이는디. 그렇지 않사옵니다. 아들 낳을 수는 있겠지. 초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답을 못하겠나?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선으론 안 돼.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해. 알겠나? 네, 어머님. 그리고 말이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초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집안의 규칙을 알려주지. 규칙이요.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른께 문안을 드린다. 둘째, 바느질과 음식 솜씨를 익혀 집안을 빛낸다. 셋째, 남편의 허락 없이 밖에 나가지 않는다. 넷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말에 절대 거역하지 않는다. 초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초란이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 금박 병풍, 옥으로 만든 베갯모. 모든 것이 호화로웠습니다. 드디어 이 방이 내 거야. 초란이 거울 앞에 앉아 단장을 했습니다. 연지를 바르고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24, 키가 크고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피곤함과 무관심이 가득했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서방님. 초란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도윤은 대답도 하지 않고 옷을 벗어 하인에게 던졌습니다. 술 가져와. 예, 도련님. 하인이 술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초란을 쳐다보지도 않고 술을 달았습니다. 저, 서방님. 말 걸지 마. 초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난 원래 이 혼인을 원하지 않았어. 도윤이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한 거지. 나는 그냥 딸을 뿐이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난 내 할 일 하고 당신은 당신 할 일 해.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도윤이 술병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별채. 거긴 내 공간이야. 앞으론 거기서 잘 테니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초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화려한 신방에서. 혼자. 세댁, 아직도 안 일어났나?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초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문안 인사. 급히 옷을 입고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해가 중천에 떴는디. 죄송합니다, 어머님. 첫날부터 이런 모양이면 앞으로 어찌하려고. 시어머니가 부채로 탁자를 쳤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바느질 열필해 오너라. 못하면 저녁밥 없다. 열필이요. 뭐? 못하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초라는 방으로 돌아와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열필. 해가 지기 전에 열필을. 다 했나? 시어머니가 초란이 가져온 바느질을 확인했습니다. 8필밖에 안 됐구만. 죄송합니다. 내가 최선을 달라고 했나? 10필을 하라고 했지. 시어머니가 바느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밥은 없어. 내일 다시 해와. 초라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초란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옆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세댁, 맨날 혼나시네. 그러게. 시어머니가 워낙 까다로우셔서. 근디 도련님은 신방도 안 들어가신다며. 쉿, 조용히 해. 들키면 큰일 나. 초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를
비웃고 있어. 초란이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 그늘이 졌습니다. 부잣집. 나는 부잣집에 시집 온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남편은 밤마다 별채로 가고, 시어머니는 매일 트집을 잡고, 하인들은 뒤에서 비웃고, 이건 내가 상상한 삶이 아니야. 그때 문득 동생 연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고 있겠지. 그래. 연화도 힘들 거야. 나보다 더 힘들 거야. 초라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연화가 자기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도윤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기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또 어인 일로 오셨어요? 에이,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새댁이 미우세요? 미운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어. 도윤이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해준 혼인이야. 내 의지와는 상관없지. 그때 주막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씨 집안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도윤이 여기 있었구만. 아, 형님. 요새 자네 소문이 자자하던데. 신혼인데 매일 기생집 드나든다며. 새댁이 불쌍하지 않나? 불쌍하긴. 그냥 계약 관계일 뿐이야. 아들 낳아주면 그만이고. 옆에 앉아있던 기생이 낄낄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하인 하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댁. 시어머니가 초란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도윤이가 또 기생집에 갔다더구만. 초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잡아두질 못하니 그런 거 아니겠나? 죄송합니다. 더 예쁘게 꾸미고 더 잘해. 알겠나? 네. 초란이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더 예쁘게, 더 잘하라고. 나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쏟아낼 곳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하인들에게도. 연화. 그 순간 동생의 얼굴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연화. 너도 힘들지? 너도 나처럼 고생하고 있지? 그렇겠지. 가난한 집에서 보리밥 먹고 고생하고 있겠지. 초라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연화가 행복하면 어쩌지? 만약 내가 잘못 선택한 거라면? 아니야. 초란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옳아. 내 선택이 옳았어. 부잣집이 좋은 거야. 가난한 집보다 100배는 나아.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초란이 남편이 머무는 별채 앞에 섰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음식을 가져왔사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초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 안에 도윤이 누워 있었고 옆에 기생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뭐야, 당신. 도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왜 들어와? 저는 나가. 볼 일 없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초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음식 쟁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와르르. 기와집은 화려했습니다. 금은 보화가 넘쳤고 비단옷이 즐비했으며 하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차가운 시선, 무관심한 남편, 끝없는 구박, 그리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초란이 원했던 것은 부잣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초란의 마음 속에는 동생에 대한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질투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동생이 행복하면 안 된다는 기묘하고 뒤틀린 집착이. 3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날 운명을 바꿀 소식이 마을에 퍼졌다.
서진, 장원급제. 하지만 그 소식은 언니의 악을 완성시키는 방아쇠가 되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두 자매에게 전혀 다른 것을 가져다 주었지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연화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22. 얼굴에는 성숙함이 배어 있었지만 여전히 맑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세댁. 시어머니는 이제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3년 동안 정성껏 약을 다려 드린 덕분이었지요. 서방님은 글 읽고 계셔요. 과거 시험이 3달 남았다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우리 서방 고생이 많아.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되실 거예요. 연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어요. 서진이 촛불 아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우고 손가락이 닳도록 글을 쓰고. 서방님, 차 드세요. 연화가 조용히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소. 서진이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고생이 많았소. 무슨 말씀을. 저는 괜찮아요. 가난한 집에서 보리밥에 남루한 옷에. 서방님. 연화가 서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전 행복해요. 진짜로요. 서방님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힘이 나요.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만약 급제하면 급제하실 거예요.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소. 지금도 충분해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과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붓을 들었습니다. 3년간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연화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대, 서방님 과거 보러 가셨지?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잘 되셨으면 좋겠네.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셨는디. 잘 되실 거예요. 연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은 꼭 잘 되실 거예요. 장원급제, 서진. 방이 내걸렸습니다. 구경꾼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서진이 누군디? 어느 집안 아들이냐?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급제했다. 정말로 급제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급제 행렬이다. 마을 사람들이 길에 나와 환호했습니다. 말을 탄 서진이 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초라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장원급제한 인재, 미래의 벼슬아치였습니다. 와, 서생원댁 아드님이 장원급제했다. 대단하네. 우리 마을에서 장원이 나오다니. 초가집 앞.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말해서 내려 연화 앞에 섰습니다. 다녀왔소. 고생 많으셨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울고 마을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들었소. 서생원 아들이 장원급제했다더구만. 세상에, 그 가난한 집에서. 그러게 말이오. 3년 동안 아내가 뒷바라지를 얼마나 잘했으면. 박첨진의 둘째 딸, 연화 말이오? 그 아이가 참 효부라던디. 맞소, 시어머니 허리병도 고쳤다잖소. 복 있는 여자야, 진짜로. 장터 구석. 한 여인이 쓰개치마를 쓰고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초란이었습니다. 손에 든 바구니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원급제. 서진이 장원급제를 했다고? 그럼 연화는 이제. 초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난한 집 며느리가 아니라 벼슬아치 부인이 되는 거잖아? 주변 사람들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연화 그 아이 복 터졌네. 가난해도 좋은 남편 만나면 저렇게 되는 거요. 박첨지가 딸 복이 있구만. 초란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기와집 안치. 초란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들었나? 내 동생 남편이 장원급제했다던데. 참 복도 기막히지. 가난한 집 며느리가 벼슬아치 부인이 되다니.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너는 뭐냐? 부잣집 며느리라고 좋다고 들어왔는디 아들 하나 못 낳고. 도윤이는 매일 기생집 드나들고 집안 망신만 시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그냥 쓸모가 없어. 초라는 고개를 숙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연화. 이를 갈았습니다. 왜 연화만 잘 돼? 거울을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연화는 왜 복을 받는 거야? 초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연화가 잘 되면 내 선택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거야.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부잣집 택했는데 동생만 못하네 하면서 초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연화를 끌어내려야 해. 연화가 망해야 내가 옳았다는 게 증명돼. 그때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문을 퍼뜨렸던 주막 브로커. 그래, 소문이야. 소문을 만들면 돼. 초란이 다시 그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구려, 아씨. 브로커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로? 초란이 은자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소문 하나 더 퍼뜨려 주십시오. 무슨 소문을? 초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생원댁 며느리. 연화 말입니다. 아, 장원급제한 서방 부인? 그래요.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을. 초란이 속삭였습니다. 무당의 피를 받은 아이라고. 요사한 술법으로 남편을 급제시켰다고. 그런 소문을? 그리고 초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집에 재앙이 올 거라고. 마을에도 불길한 기운이 퍼질 거라고. 아씨, 그건 너무. 돈은 더 줄게요. 초란이 은자를 더 꺼냈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망설이다가 욕심이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퍼뜨리세요. 절대 제 이름은 나오면 안 돼요. 물론이지요. 초란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연화, 미안하지만 너는 망해야 해. 내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해. 장원급제. 동생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언니에게는 저주였습니다. 동생의 행복이 커질수록 언니의 마음속 어둠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니는 선을 넘었습니다. 소문이라는 독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 들리지 않는 비명, 그리고 서서히 조여들은 올감이 복이 아니라 주술이라 했다. 무당의 딸이 요사한 술법을 썼다고. 마을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마을이 등을 돌렸다. 소문이란 게 그렇습니다. 처음엔 술잔 끝에서 시작해. 다음엔 빨래줄 사이를 타고 마침내는 관아 문턱까지 굴러가지요. 그리고 소문이 칼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피를 보기 전까진 멈추지 않습니다. 주막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구석 테이블, 브로커가 술에 취한 사내들 틈에서 혀를 굴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말은 안 하려 했는디. 뭘 말이오? 브로커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생원댁 며느리 말이오. 그 집. 복이 아니라 뭔가 있대. 뭔가라니. 남편 장원급제. 그게 그냥 되겠소. 브로커가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달 보고 빈다더라. 부적도 숨겨놨다더라. 그런 집 옆에 살면 우리 마을까지 재앙이 온다니까. 한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헛소리. 그게 말이 돼요? 브로커는 기다렸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헛소리면 좋지요. 근디 이틀 전부터 집 지붕 위로 까마귀가 앉는다더만.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얼굴을 바꿨습니다. 까마귀? 그럼 정말 흉조가. 소문은 그렇게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아낙네들이 빨래를 주무르며 속삭였습니다. 들었소. 서생원댁 며느리가 밤마다 뒷산에서 무얼 태운다더라. 뭘 태워? 향이라는디. 그게 그냥 향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면서 나이 든 아낙네가 끼어들었습니다. 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달 보고 빌었다던디. 에구머니, 그럼 요사한. 그때 한 아낙네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뭘? 지난번에 서생원댁 집에 쌀 빌리러 갔을 때
쌀독 안에 검은 실뭉치가 있었어. 그게 사람 머리카락이라던데. 헐. 세상에, 그럼 주술을.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들었는디. 무당들이 그렇게 한대. 머리카락으로 굿을 하고. 소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목격담이 되었지요. 군장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서진이가 장원급제를 했다길래 기특하다 여겼더니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훈장님, 그 집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너희는 몰라도 된다. 하지만 훈장의 얼굴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훈장은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서생원대 길.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소.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오. 연화가 장터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물건을 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르자 연화는 발을 멈췄습니다. 대문 앞에 쑥대와 재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몸을 떨며 빗자루로 치우고 있었습니다. 세댁, 누가 이래 놨대니. 새벽에 몰래. 어머니.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이장이 사람 서너 명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서생원댁. 이장님. 이장의 얼굴은 딱딱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해야겠소. 이장이 연화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댁. 쌀독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말이 사실이요?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넣었소? 귀신이 넣었소? 저는 정말. 뒤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쌀독을 열어보시오. 지금 당장.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쌀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쌀을 조금 파내자 정말로 검은 실뭉치가 나왔습니다. 저건. 연화는 기겁했습니다.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본 적도. 그럼 스스로 들어갔단 말이오. 이장이 고함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돌멩이를 쥐었습니다. 요사한 년, 시어머니가 앞으로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우리 며느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오. 어떻게 아시오? 증거가 나왔는디. 이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소. 일주일 안에 해명 못하면 마을에서 나가시오. 이장님, 우리도 살아야지 않겠소. 재앙이 마을에 퍼지면 어쩌려고. 이장 일행이 나갔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 검은 실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머리카락인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다리 중천에 떴을 때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먼지투성이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당신. 연화가 서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오? 한양에서 급히 전갈이 와서.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이 우리를 내쫓으려 해요. 뭐라고요? 서진이 사정을 듣고 나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그 검은 실뭉치를 집어들어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이오. 예. 머리카락이 맞소. 하지만 이렇게 뭉쳐서 쌀독에 넣으려면 계획적으로 한 거요. 서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선비의 눈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살리려는 사내의 눈이었지요. 소문도 이 머리카락도 누군가 꾸민 일이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언니가? 확인해야 하오.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근원을 잡아 꿰뚫어 버리겠소. 서진이 브로커를 찾아 골목으로 내리꽂았습니다. 브로커가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시켰소? 몰라. 난 그냥 들은 걸. 서진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 소문을 처음 퍼뜨린 게 당신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소.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소. 누가 돈을 줬소? 브로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말하겠소. 누구냐? 브로커가 떨며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은전을 싸준 보자기요. 서진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귀퉁이에 수가 놓여 있었소. 달빛 아래 서진이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작게 박힌 글자 하나. 초. 서진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이건 그 여자가 쓰개치마를 쓰고 와서 소문을 퍼뜨리라고. 얼굴은 봤소. 못 봤소. 하지만 옷이 비단이었고 말투가 양반집. 서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진이 보자기를 연화에게 보여줬습니다. 연화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언니 것이에요. 확실하오? 네. 어머니가 우리 쌍둥이라고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는 초초, 하나는 내년.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보자기를 혼수로 가져왔어요. 연화가 자기 보자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천, 똑같은 크기, 하지만 수놓인 글자는 내년이었습니다. 그럼 소문도 머리카락도. 서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든 거요. 당신을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연화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니는 들키면 멈출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언니는 자기가 원하는 걸 못 가지면 부숴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머리카락은 어떻게? 서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집에 누가 다녀갔소? 글쎄요. 이씨 댁 하인이 한 번 왔었어요. 쌀 좀 빌린다고. 이씨 댁. 네. 근데 그때 연화가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그 하인이 쌀독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서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때 넣었군. 맞습니다. 들킨 악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들킨 악은 입을 막으려 듭니다. 그리고 초라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안 되면, 증거로 안 되면, 이번엔 증인을 없애려 했지요. 초라는 결심했다. 증거를 없애면 죄도 없어진다. 그리고 그 손엔 독이 든 술병이 쥐어져 있었다. 초라는 자기 죄를 지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우는 대신 입을 지울 생각을 했지요. 초란이 잠 못 이루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얼굴엔 빛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추적하고 있어. 브로커를 찾아갔다는 소문을 들었어. 곧 나한테까지 올 거야. 초란이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초라하고 수척했습니다. 연화가 살면 내가 죽어. 그 말이 끝나자 초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은전 몇 냥, 향, 그리고 작은 종이 봉지, 독초 가루였습니다. 원래는 쥐를 잡으려고 구한 것이었지만 이걸로 되겠어. 초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초란이 기방에 들렀습니다. 아씨, 웬일로?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좋은 술 하나 구하러 왔어요. 제일 비싼 걸로. 경사라도 있으신가요? 응. 사과할 일이 있어서. 초라는 값비싼 술 한 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술병 마개를 열고 독초 가루를 조금씩 털어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 잔만 마셔도. 초라는 마개를 다시 막고 비단 보자기로 곱게 쌌습니다. 브로커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진에게 협박당한 뒤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에휴, 괜히 그 일 맡았다가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초란이었습니다. 아씨. 브로커가 화들짝 놀라 일어서려 했습니다. 초란이 조용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저는 미안해요. 예. 초란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곤란하게 했네요. 다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브로커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러 왔어요. 초란이 품에서 술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비싼 술이에요. 고생했으니 드세요.
이게 뭔? 그리고 이것도. 초란이 은전 몇 냥을 더 내밀었습니다. 입을 다물어 주세요. 서진이 다시 찾아와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브로커는 의심스러웠지만 술과 돈을 보자 욕심이 났습니다. 그럼 병을 받아들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소. 나도 괜히 말한 게 후회되고 있었소. 고마워요. 초란이 일어서며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독한 술이니까. 예. 초란이 돌아섰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정말 독한 술이지. 브로커가 혼자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진짜 좋은 술인디. 한 잔, 두 잔. 역시 비싼 술은 다르네. 그런데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이상하네. 배가 비틀어지듯 아팠습니다. 뭐야. 브로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옆집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났소. 주막 뒷골목에 사람이 쓰러져 있소.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브로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 의원이 헐레벌떡 달려와 맥을 짚었습니다. 독이요. 독을 먹었어. 어서 토하게 해야 해. 늦으면 죽소. 의원이 급히 처치를 했습니다. 브로커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누가 그랬소? 이장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술을 마셨소? 브로커가 힘겹게 손가락을 들어 술병을 가리켰습니다. 의원이 그 술을 냄새 맡아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독초요. 독초를 탔소. 세상에. 누가 이 술을 줬소? 브로커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제 여자가 술을. 여자 누구요? 기와집 며느리. 이씨 부잣집 며느리 초란이 말이요? 브로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사람을 죽이려 했어. 소문만 퍼뜨린 게 아니라 이건 관아에 고해야 하오. 소식이 관아에 전해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의 진정서, 무고죄 고발, 의원의 보고서, 독살 미수, 보자기 조각수. 원님이 아전을 불렀습니다. 이씨 댁 며느리 초란. 죄목이 가볍지 않구나. 하오나 원님. 아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씨 집안은 이고을에서 세도가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세도가면 어떤가? 원님이 탁자를 탁 쳤습니다. 범죄는 범죄지, 무고죄의 살인 미수까지. 이건 엄중한 죄악이다. 조사를 시작하게. 그리고 원님이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씨 집안 철저히 파헤쳐. 이렇게 큰 집안이 깨끗할 리 없어. 뭔가 더 나올 게다. 예, 원님. 포졸들이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관아에서 나왔소. 문 여시오. 안에서 하인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씨 댁 며느리 초란을 조사해야 하오. 어디 있소? 새댁 마님은? 그때 초란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포졸 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독살 미수 혐의로 조사하겠소. 관아로 동행하시오. 독살? 저는 그런 적. 브로커가 실토했소. 당신이 독 탄수를 줬다고. 초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채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독살을. 어머님, 말도 안 돼. 우리 며느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일단 관아로 가서 조사받으시오. 안 돼요. 저는. 포졸들이 초란의 발을 잡았습니다. 가시오. 원님이 높은 자리에서 초란을 내려다봤습니다. 브로커에게 독탄수를 준 게 사실이오? 아닙니다. 저는. 브로커가 분명히 말했소.
그리고 그 술병에서 독초 성분이 나왔소. 원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사해보니 당신이 동생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도 드러났소. 보자기에 수놓인 글자. 당신 건 맞소. 초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고죄, 살인 미수죄. 죄가 가볍지 않소. 저는 초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동생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쌍둥이라 헷갈린 거예요. 연하가 저를 시켜서 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나중에 뒤집어 씌운 거예요. 원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이에요. 연하가 다 꾸민 거예요. 저를 망하게 하려고. 증거가 모두 당신을 가리키는데 그런 변명이 통하겠소. 초란이 울부짖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제발. 그때 아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원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이씨 집안 장부를 압수했는데 부정축제 흔적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아전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고 관아에 뇌물을 바쳐 묵인받아온 흔적이. 원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는가. 수십 명입니다. 어떤 이는 땅을 잃고 목숨까지 끊었다고. 이건 원님이 곤장을 들어 탁자를 쳤습니다. 이씨 집안 전체를 조사한다. 가장부터 하인까지 빠짐없이. 이튿날 포졸들이 대거 기와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원님의 명의시다. 이씨 집안의 재산에 압수한다. 뭐야? 시어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무슨 짓이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부정축제, 탐관오리와의 결탁, 백성수탈. 죄목이 한둘이 아니오. 포졸들이 곳간을 뒤지고 장부를 압수했습니다. 이 집은 관아의 관리하에 들어간다. 아무도 나가지 마시오. 대문에 붉은 봉인 딱지가 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망했다. 우리 집안이 망했어. 도윤이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도망가야 해. 여기 있으면 나도 잡힌다. 옆에 있던 기생첩이 떨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윤이 차갑게 돌아봤습니다. 너는 알아서 해. 나는 살아남아야 해. 혼자서. 예, 도련님. 도윤이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놔라. 나는 양반이다, 양반을. 양반이고 뭐고 죄인은 죄인이요. 도윤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원님이 초란과 도윤, 그리고 시어머니를 한자리에 세웠습니다. 이씨 집안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소. 백성들을 수탈하고 관아를 매수하고 부정한 재산을 축적했소. 원님이 곤장을 들어 탁자를 쳤습니다. 이씨 집안의 모든 재산은 몰수한다. 안 돼요. 초란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장도윤은 귀양 보낸다. 제 남편을 데려가지 마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요. 원님이 초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고죄와 살인 미수로 곤장 30대의 유배형이요. 유배. 초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초란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게 다 내 때문이야. 어머니? 내가 동생을 건드려서 이렇게 됐어. 괜히 소문 퍼뜨리고 사람 죽이려 하고. 그래서 관아에서 조사까지 들어온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초라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반성이 없었습니다. 초란이 차가운 담방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친정도.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나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생각 끝에는 또다시 연화가 있었습니다. 다 연화 때문이야. 연화만 없었으면, 연화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초라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발악하는 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태어난 거다. 초란이 쌓아올린 거짓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문 조작, 증거 조작, 독살 시도,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던 집안의 부정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초라는 여전히 자신이 아닌 남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만이 남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다. 시댁도 친정도 마을도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리고 갈림길의 끝에서 두 자매는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사람이 모든 걸 잃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자기 탓이냐, 남 탓이냐. 초란은 끝까지 남 탓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배형을 마친 초란이 돌아왔습니다. 곤장 30대를 맞아 다리를 절었고 몇 달간의 유배 생활로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그동안 세상도 변했습니다. 서진은 벼슬길에 발을 디뎠고 연화의 집도 초가를 벗어나 작은 기와로 바뀌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가정이 이제 따뜻하고 단정한 집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초란이 친정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예요. 안에서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저예요. 초란이에요. 큰딸. 하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첨지 어르신 말씀이요. 네. 그 이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라 하셨소. 이 집 자식은 연화 하나뿐이라고. 아버지. 초란이 대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초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란이 마을을 걸었습니다. 낡은 옷, 흐트러진 머리, 절뚝이는 걸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이씨댁 며느리 아니야? 맞아. 동생한테 소문 퍼뜨리고 사람 죽이려 한 저런 사람이. 아이들이 초란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나쁜 사람. 한 아이가 작은 돌을 던졌습니다. 악당, 저리 가. 초란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리 가. 우리 마을에서 나가. 초란은 돌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배가 고파 주막 앞에 섰습니다. 주인장. 밥 한 끼만. 주인장이 초란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돈 있소?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갚을게요. 없으면 나가시오. 여긴 공짜 밥집이 아니오. 제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주인장이 초란을 가만히 보더니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 이씨댁 며느리지? 소문 다 들었소. 사람 죽이려 한. 아니에요. 그건 오해. 나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 밥 없소. 초란은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초란이 빈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찬 비가 내렸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나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 머릿속에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화,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나를 고발해서. 내가 나를 망쳤어. 초란은 여전히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초란이 연화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제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기와집.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초란은 마당을 들여다봤습니다. 연화가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2살쯤 된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초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연화만 행복해? 나는 이렇게 망했는데. 언니, 연화가 초란을 발견했습니다. 두 자매가 마주 섰습니다. 몇 달 만이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맑았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초라는 초라하고 수척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연화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연화가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마른 옷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초라는 죽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한 술, 두 술.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고마워. 초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다 내 탓이야. 뭐라고요? 연화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내가 나를 고발해서 그래. 언니,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 내가 소문 좀 퍼뜨렸다고 뭐가 어땠어? 연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저한테 칼을 겨눴잖아요. 그건 내가 너무 잘 나가서. 제가 잘 나간 게 잘못인가요? 초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은 3년 동안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고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초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내 선택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잖아.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는 제 인생을 기준으로 언니 인생을 판단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언니의 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저를 적으로 만들었어요. 초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혼처를 바꿀 때요. 언니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어요. 나는 부잣집으로 가고 싶다고. 정말 양보했을 거야? 네.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원한다면요. 저는 양보했을 거예요. 그럼 왜? 하지만 언니는 거짓말을 했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절 걱정하는 척하면서 저를 이용했어요. 소문까지 만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행복해지자 저를 망가뜨리려 했어요. 연화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을 죽이려 하고. 그건 내가 미쳐서. 미친 게 아니에요.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선택한 거예요. 끝까지 저를 짓밟으려고. 초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나는 갈 곳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고. 언니. 연화가 마른 옷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따뜻한 죽을 드시고 어딘가로 가세요. 저는 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어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연화가 돌아섰습니다. 연화야. 초란이 연화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사이좋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언니 스스로를 잃었어요. 연화가 초란을 내려다봤습니다. 언니가 탐한 건 복이 아니었어요. 남보다 위에 있는 거지였어요. 복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연화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내 삶에서 찾는 거예요. 언니는 그걸 몰랐어요. 연화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초라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란이 보따리를 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갈림길. 3년 전 두 가마가 나란히 섰던 그 자리. 동쪽 길에는 연화의 집이 보였습니다. 작은 기와집.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서 서진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가 반갑게 맞이하고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빛이 창문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서쪽 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초라는 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혼자. 뒤돌아보는 사람도 없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곤장 맞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왜 나만? 그 생각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괜찮소? 서진이 연화를 안았습니다. 네. 언니를 보내는 게 힘들지 않았소. 연화가 서진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아주 많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연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용서하면 언니는 또 저를 해칠 거예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댁, 내 언니. 저렇게 보내도 되는 게냐? 어머니. 시어머니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 판단이 옳다. 사람은 끝까지 악을 품으면 안 되는 거요. 내가 마지막 인간의 도리는 지켰으니 그걸로 됐다. 그 이상은 내가 해줄 수 없는 거야.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자매는 같은 얼굴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부모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한 사람은 남의 것을 탐하며 스스로를 잃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갈림길에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밝은 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림자. 연화였습니다. 서진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이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림자. 초란이었습니다. 혼자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더디지만 따뜻합니다. 두 번째 길은 빠르지만 차갑습니다. 따뜻한 길만이 진짜 복으로 이어집니다. 남의 복을 탐하면 내 복도 잃고 내 복을 가꾸면 더 큰 복이 찾아옵니다. 연화는 여전히 그 작은 기와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셋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정직한 관리로 이름을 남겼고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집안은 복이 있어. 하지만 연화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복이 아니라 감사함이 있을 뿐입니다. 초란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당신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